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페이드 상을 안 가져온 관계로 어쨌든 스페이드 상의 맨 첫 단원에 해당하는 생명과학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준비됐습니까? 네. 순서 없다는 사람? 그럼 다 받았습니까? 다 했습니까?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항상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개체 유지로서의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종족 보존의 특징도 있네요. 먼저 개체 유지 특징으로서는 생명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포는 무엇입니까? 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생명 그 자체의 이놈도 있고, 다시 말하면 단세포 생물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세포 생물도 있네요. 사람이라면 단세포입니까? 다세포입니까? 다세포요. 다세포 생물. 그래서 다세포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되면 기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죠. 물론 이 와중에 식물은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겠고요. 동물이라면 그렇죠? 기관계를 만들죠 하는 게 그게 개체로서의 첫 번째 세포를 가져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얻어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인데요. 이런 일련의 화학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겠지만 화학 반응은 기존의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사이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엔 에너지 출입이 항상 수반돼요. 에너지 출입이 수반돼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도 있겠고요. 에너지가 내려가는 과정도 있겠네요.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대체로 조그만 데를 모아서 큰 덩어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집어넣더라고요. 이때 ATP를 이용한 에너지를 집어넣기도 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놈들도 있겠다고요. 물론 열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발열 과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둘 다 물질 예, 둘 다 물질 대사입니다. 근데 지금 발열이다 흡열이다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화학적인 용어예요. 지금 다루는 과정이 생명과학의 얘기였기 때문에 생명에서 조금 더 특화된 용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아까 봤지만 흡열 반응은 대체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합성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서로 다른 물질을 하나로 합성하는. 그래서 같은 동자 써서 동화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학에서의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활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열 과정을 보니까 대체로 큰 덩어리 물질을 잘게 쪼개갖고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더라고요. 맞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달을 입자를 쓰는데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동자와 입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한번 이미 배웠을 텐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이가 동형접합, 이형접합, 동형분열, 이형분열하면서 세포분열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염색체 윤자하면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흡열 반응으로서 이산화탄소 물질로 포담을 합성하는 그게 뭐죠?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이에요. 합성.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의
합성 활동도 역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합성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동화작용이구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미 배설을 한번 공부해봤겠지만 간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소로 분해한다 했으니까 요소로 합성한다는 거죠. 합성해. 그렇죠. 요소로 합성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요소의 생김새는요 요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소. 그러면 이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암모니아와 한 개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 빠지는 과정이 나오네요. 됐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 과정이에요. 동하다 이거다? 동하다 되겠습니다. 생명체에서 필요한 에너지 단위를 우리는 ATP라는 에너지를 쓰는데요. 이 ATP를 집어 넣어서 동화 과정으로서 요소를 합성합니다. 생명체 근육 운동하기도 ATP가 모자라 판에 저거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걸 합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합성하면 죽으니까. 장기가. 예, 암모니아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상대적 독성이 약한 암모니아를 바꾸는 과정에 에너지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생명체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화작의 대표적인 얘기를 해보죠. 광합성과 반대되는 거. 그렇죠. 색깔 호흡이 있겠네요. 이화작의 대표적인 이해하면서 연속해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 화학 반응이에요. 물질 대사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 일련의 반응에 효소라는 생체 촉매가 필요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각각의 반응에 각각의 효소가 다 필요하더라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했다고요? 그럼 단백질을 분해할 수도 있죠. 단백질 분해하는 걸 뭐야? 뭘까요? 소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생명체의 개체 유주 특징으로서 세 번째, 자라야 되겠죠. 생장. 발생과 생장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의 컨텐츠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항상성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신경과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H수는 호르몬인지 알겠죠? 네. 반면 자기 혼자 잘 보고 잘 쓰다가 한 세월을 끝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자기 유전자를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종족 보존의 특징이 있겠네요. 종족 보존의 특징으로서 내 유전자를 넘겨줘야 됩니다. 생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넘겨줘야 되겠고요. 또한 주변 환경이 점진적으로 더워졌다, 추워졌다, 건조해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까지 생명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체 유전 특징인지 종족 보존의 특징인지 따져 주셔야 되겠다고요. 두 가지 했던 거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자, 생명의 특징 정리가 다 됐습니까? 다 되셨나요? 자, 이거 우리가 생명체를 분류하는 단계를 볼 때 여러분들 과거 종속과목 관문계 한 거 배워본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생명의 분류 체계로서 5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겠는데요. 생명 5개, 5가지 중에서 가장 하당한 거 누구죠? 원 핵생물계가 되겠네요. 원핵생물은 기본적으로
핵이 없어요. 예, 핵이 없고 단세포 생물들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단세포 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원핵이 아닌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된다고? 핵 다. 진핵 생물 되겠죠. 즉 진짜로 핵이 있고 그리고 각종 세포 소기관 특히 막상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세포 소기관에서 대표적인 놈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리보소미 소보체라든지 골지체 이런 놈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분화가 좀 덜 돼서 진핵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하장하겠다는 게 원생생물계가 되고 있죠. 이 원생생물계 중에서 발달되어서 나는 것이 식물계, 균계, 그리고 동물계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물질 대사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게 뭡니까? 하면 광합성이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식물은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걸 독립 영양생물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하면 균계나 동물계는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주변에서부터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이걸 뭐라 합니까? 예, 이놈은 종속 영양생물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 종속 영양생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균계에 있는 뭐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놈들인데요. 균계에 있는 놈들은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분해자의 역할은 무슨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무기물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핵과 일부 원생들도 역시 그런 분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원핵은 독립도 있고 종속도 있습니다. 아메바. 아메바는 원생이에요. 그래요. 아메바는 진핵이에요. 알겠습니까? 원생이고 진핵입니다. 동위양성물도 있고 종속이양성물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에 균 붙이는 것들은 종속이양성물입니다. 대장균, 배령균,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핵 중에서 핵이 없는 놈들 중에서 광합성을 하겠대요. 그렇다면 영록체를 가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광합성 색소를 가진 놈들로서 영록체까지는 아니에요. 독립영양성물이 있습니다. 원핵 중에서 독립 누구 있을까요? 남세균. 그렇죠. 남세균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런 놈들은 광합성할 수 있는 그러나 핵은 없는. 알겠습니까? 원생들도 마찬가지. 독립영양생물로 즉 다시 말하면 식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놈들이 있어요. 광합성에는 여기서 있는 조류죠. 새 말고요. 녹조류, 갈조류에 속하는 이런 놈들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조류는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녹조류 뭐 있습니까? 아메바. 녹조류 왜 아메바나? 아메바는 동물로 넘어가는 전 단계라니까. 다시마. 미역. 녹조류가 왜 다시마예요? 미역. 얼랄라? 아니 그거. 카레? 예, 카레, 청각 이런 놈들이 있었죠. 예, 이 갈조류가 영 좋아하는 미역, 다시마예요. 그 외에 홍조류도 있었죠.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거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다 까먹어요. 안 했어? 네. 진짜로? 한 달 전인가 했어. 예. 안 난다. 안 했다. 생물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과학 쪽에서 공부해봤겠지만은 지구에는 당연히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성 어떨까요? 했네요. 있어요. 과연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옛날에 1970년대 하이킹과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실험 세트가 준비되네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전등이 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사탄소를 포함한 CO2 또는 실사탄소를 포함한 일산탄소를 공급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놈을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요. 이 14이산탄소를 통해서 광합성이 있겠죠. 전등이 켰으니까. 이해됐어요?
전등을 켜놓는다는 뜻은 그냥 램프를 켜놓는다는 뜻은 여기선 동화작용 결국에 광합성하는 놈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14탄소를 포함한 유기양분이 만들어졌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어요. 전등도 끄고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유기물이 있었다면 그 유기물이 죽어요. 튀어나오겠죠. 타겠죠. 아. 연소돼 나오겠죠. 네. 그거를 방사능 계측기가 아. 삑 하고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캐치했을까요? 네. 못했죠. 14탄소를 광합성에 이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은 14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을 만들었을 테고 그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그놈들이 끌어나오든지 타든지 해서 14탄소를 포함한 즉 방사능 계측기가 삑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말은 뭐야? 이 14탄소를 집어넣어봤자 광합성에 이용하는 그런 생명체는 없었네요 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탄소를 포함한 양분, 영양분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놈들을 주었습니다. 빛을 쬐어준 적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4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이라든지 또는 아미노산 같은 이런 놈들을 공급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었다면요. 먹어요. 이놈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역시 14탄소 포함한 이산탄소 같은 그런 기체를 만들었을 거겠죠. 방사능 띠는 기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사능 계측기가 있었다면 그 방사능 계측기에 14탄소가 포착되었을 거예요. 삑했을 거예요.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네요. 그 말은 이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지는 않았네요. 이 14탄소를 포함한 영양분, 포도당과 아미산 같은 놈들을 분해하는, 세포 호흡하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는 없었네요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다시 양분을 더 넣어줬어요. 양분을 더 넣어줬어요. 이번엔 뭘 집어넣었습니까 하면 기체 분석기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1년에 화학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분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말은 기존의 기체 조성비가 달라질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밀폐된 공간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산탄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 로봇가 앉아 있었어요. 로봇가 별도의 세포 호흡을 할 리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기체 조성 비율이 바꿔질 리가 없었겠죠. 기체 분석기, 기체의 조성이 바뀌어졌을까요? 했습니다. 양분을 넣어줬으면 그 양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세포호흡에 이용했다면 기체의 종류가 또는 기체의 비율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습니까에 대한 여러 실험의 결과 생명체는 없습니다. 최소한 동화 또는 이화작용하는 물질 대사라는 생명체는 최소한 없습니다. 아니 물질 대사 안 하는 걸 과연 생명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서 어쨌든 생명이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광합성 또는 세포화된 그런 생명체는 없다. 화성 토양에는 일단 우리가 알만한 그런 생명체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가 되겠죠. 즉 생명체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옛날 생명체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매종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라든지 또 뭐 인데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물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광물들이 발견됐어요. 즉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멀리 망원경 볼 때 물이 흐르는 흔적은 있어요. 물이 흐르는 흔적. 근데 실제로 그게 과연 물이 흐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진짜로 물이 흘렀다는 그런 결론은 그런 결과는 얻었습니다. 물이 흐른
물이 있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광물이 있었고 옛날에는 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화성의 크기가 꽤 작아지고 핵이 금방 식었고 자기장이 사라졌고 그래서 화성이 대기가 금방 잃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겠습니다. 대기를 잃는 게 물을 잃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대기압이 낮아지면요 물이 낮은 데서 끓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한 바이킹호의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자, 희한한 놈이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놈이에요.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서 DNA와 글씨로 주변의 단백질 껍질을 가진 또는 유전물질로 RNA와 역시 마찬가지 바깥쪽 단백질의 껍질을 가지는 이런 놈이에요.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유전물질로 뭘 가진다고요? DNA를 가져요. 원액까지도. 물론 원액의 DNA와 진액의 DNA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비생물적인 특징과 생물적인 특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비생물적인 특징 얘는 세포의 구조는 아니에요. 또한 스스로 즉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는 못해요. 왜? 벌써 뭐가 있어? 벌레.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한다? 즉 스스로의 효소 체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물학적인 특징으로는 숙주 세포 내로 들어가면 이제 증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성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증식이란 말을 써요. 또는 생장이란 말을 쓰지는 않네요. 증식, 개체수가 늘어나긴 해요. 일반적인 생명체는 몸이 커지죠. 근데 바이러스가 몸이 커질까요? 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개체수가 늘어난다 해서 증식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숙주세포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재밌게도 쉽게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가 일어나는 뜻은 결국엔 특정 환경에 적응한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또는 지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오미크론하고 뭐 스텔스 2인가 뭐 그렇게 계속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특징과 비생물학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최초 생명체이다. 지구 탄생 이후 맨 처음 만드신 놈이다. 보였어? 생물과 생물과 비생물의 공통된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최초에 만드신 생명체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숙주세포에 들어가야만 기존 생명체에 있어야만 그 생명체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자기가 증식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꽤 이른 시간에 나왔을 거는 자맹 하나 바이러스가 최초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되나요? 네. 바이러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그 균류 같은 것도 몸이 뭐라고? 커서요? 예? 어떤 거? 균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몸이 커서요? 그 균? 네. 예, 균 당연히 크시죠. 대정균 사이즈, 대정균이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야 분열해서 또다시 증식하고 그러죠. 아메바 같은 얘도 크게 예. 하고. 원액이든 진액이든 몸집이 커집니다. 집시벌. 집신발에 의해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은 분열을 통해서 개체 수를 늘리는 거죠. 무상 생산하는 거죠. 왜 분열합니까? 대를 이밀려. 그 너무 커져서 감당 못하니까. 예, 너무 커지면 물질병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아메바 이런 이름 얘들은 그렇게 분열하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죠. 무상생식으로서.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생명과학은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네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분자들, 물질들, 그런 아주 미세한 분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거대한 생태계를 다루기도 하죠. 네. 조금 더 오버하면 우주에 과연 생명체는 어떨까 하면서 우주로 또 관심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분자에서, 세포 하나에서, 개체 하나에서, 개체 분대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생명과학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크게 연역적 방법과 비납적 방법을 구분하는데요. 연역적 방법은 여러 사실들 보고 이거 왜 그래 하는 문제 인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 혹시 이거 아니야? 잠정적인 결론, 즉 가설의 설정 과정을 보겠고요. 이 가설 설정에 맞춰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자료 분석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래요라고 하는 이 가설이 맞네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가설이 맞네요라는 것을 못 보여준다면 딱 들어가야 되겠죠. 가설이 맞아 떨어진다면 뭐 하자? 이것을 법칙화하자, 일반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가설을 뭐라 얘기했습니까? 잠정적 결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잠정적 결론이 맞아 떨어지는지, 만약 이 가설을 맞춰서 실험했는데 잘 안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실험을 설계를 혹시 제대로 했는지, 수행 제대로 했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조차도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 이 가설은 폐기해야 되겠죠. 반면 귀납적인 방법은요, 가설 설정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최종적으로 공통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게 귀납적인 거죠. A라는 동물을 살펴보니까 A라는 동물은 세포가 있네요. B라는 동물 봐도 세포가 있네요. C라는 동물 봐도 세포가 있어요. 사람 봐도 세포가 있고, 말을 봐도 세포가 있고, 쥐를 봐도 세포가 있고, 단세포, 아메바 이런 것들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 아닌 예를 그래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약 하나의 예외를 찾으면 틀린. 그렇죠. 모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특히 동물이라고 불러줄 만한 생명체 중에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동물이 있을까요? 아직은 보지 않습니다. 건전지 놓고 움직이는 강아지가 동물이다 라고 해버리면 곤란한 부분이 되겠죠. 겉하면 이제 노겠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좋아하는 그 음모론자들이 당신들을 죽이려고 올지도 몰라요. 뭐 일루미 뭐 이렇게 했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일루미나티. 아직 있나? 있지 않을까? 이 음모론자들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인 면역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문화생지 4개에 걸쳐서 4대 망언을 했습니다. 아, 물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지구가 중심이다. 그건 차 지구학이고요. 같은 속도로 떨어. 아, 물리했어요? 네, 물리에서 개소리 하나 했었죠. 뭐, 무거운 놈이 더 빨리 떨어진다. 아, 그지? 네. 그거를 반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오. 예. 그 다음 피사의 하. 사건을 자원소설. 예, 그렇죠. 아우, 그 역능설 뺑치게 만들었잖아요. 그지 않겠어요? 네. 입니다. 그 만들어 보겠다고 온 평생을 그렇게 다 뻘짓하게 만들었던 양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예, 지구학에서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요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럼 생명에서는 뭔 소리 했을까요? 아,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이 최고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즉 생선 대가리를 이렇게 놔뒀어요. 네. 대가리 느낌 나죠? 아, 그때 구더기가 생겨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구더기 생기잖아. 아, 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요? 그 구더기가 나중에 보니까 파리가 되는데 혹시 파리가 알라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래 생선대가 2개를 준비해보고 하나는 뚜껑이 열려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때 공기조차도 안 통하게 하면은 야 공기가 있어서 저얘기가 나올까봐 그물을 이렇게 쌓아놨네요. 공기는 통하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파리는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그물이었던 거 같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파리가 와서 알라가고 구더기 생기고 여기는 파리가 못 들어오니까 구더기 생기지 않은 그래서 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더기 생길 수 있어 그러지 못해서 구더기는 안 생겨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을 설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군이라는 놈과 대조군. 대조군이라는 놈이 필요하네요. 두 놈 중에서 누가 실험군이겠어요? B. 예. 내가 뭔가 조작을 해준 게 실험군이에요. 즉 대조군 실험 없이 야 내가 생선 대가리에다가 위에 그물망을 씌워놨거든. 그랬더니 구두개 안 펴. 아리스토텔레스 틀렸어.